세상을 읽는 통찰의 순간들. 저자 김경준. 출판 원앤원 북스. 프롤로그. 디지털 격변기. 본질을 보는 통찰의 힘. 우리나라에 사는 쥐는 몇 마리일까? 3일 이내에 알아보자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확한 해답은 없더라도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의 근거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접근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시, 농촌, 어촌 등 유형별로 나누어 샘플 조사를 진행해서 추정하거나 쥐를 먹이로 하는 고양이 숫자를 파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접했던 가장 탁월한 응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쥐약 회사를 찾아가서 그 회사가 추정하는 쥐 마리수를 알아오겠다였습니다. 쥐약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접근입니다.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돌진하는 통찰력입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우리에게 스마트폰은 일상용품입니다. 한 세대 전의 슈퍼컴퓨터보다 수백 배나 성능이 뛰어난 디바이스를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을 여행하는 친구와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사진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평범한 개인들이 자신의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공유하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막대한 투자와 많은 인력이 있어야 가능했던 작업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 불경, 논어 등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삶의 지침을 얻습니다. 자동차와 컴퓨터는 고사하고 종이와 연필도 존재하지 않았던 옛날입니다. 고대에 만들어진 콘텐츠와 현대인들이 교감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기술적 발전으로 변하는 영역도 있지만 또한 시간의 무게를 뛰어넘는 불변의 영역도 있습니다. 세상과 삶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뚫어보는 힘이 통찰력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과 속에 들어있는 본질은 간극이 있게 마련입니다. 겉과 속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또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현상의 겉을 관찰하고 속도 들여다보아야 전체 모습이 이해됩니다. 세상살이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냉정하게 속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거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만만한 기세는 수그러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은 숙성되었다고 느낍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황된 논리와 표리부동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본질을 이해하고 불편한 진실과 맞이하는 명실상부한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보는 통찰력은 경험과 지식, 관점의 삼박자입니다. 직장생활, 취미활동, 교우관계 등 삶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생겨납니다. 젊은 천재는 있어도 젊은 대가는 없다는 말처럼 일정한 연륜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경험을 뒷받침합니다.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속담의 일자무식처럼 지식이 없어도 일상생활을 통한 터득으로 세상과 삶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뒷받침되면 폭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관점이 결정적입니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도 이를 갈무리하는 관점이 왜곡되어 있으면 한계가 분명합니다. 세상을 100% 해석할 수 있는 논리는 없고 나름대로의 설명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관점이 왜곡되면 왜곡된 프레임으로 세상을 동일하게 반복, 재해석하는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세상과 같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비교적 건전한 관점에서 세상살이의 본질을 제대로 통찰합니다. 반면 남에게 기대어 먹고 사는 부류는 왜곡된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삶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입니다. 영역을 불문하고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날로그 구질서가 퇴조하고 디지털 신질서가 형성되는 격변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겉모습을 증폭시켜 보여주면서 호들갑을 떠는 부류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관점으로 변화를 바라보고 차분하게 삶의 좌표를 잡기 위해서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절실합니다.
제 나름대로 다양한 현상을 보고 느끼면서 정리했던 경험과 논리, 관점들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트 1. 평범한 순간을 기회로 만드는 통찰의 힘. 프랑스 레스토랑과 순대국밥집. 요리가 발달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국가 간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음식도 다양해집니다. 한류 분위기를 타고 우리나라 음식이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 서양식에 이어 인도, 터키, 베트남, 태국 음식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요리가 발달한 나라로 프랑스, 터키, 인도, 중국을 꼽습니다. 이런 나라들처럼 음식 문화가 발달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귀족층의 형성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미각이 극도로 발달한 이런 풍요로운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게 하는 수요자가 됩니다. 둘째로 지리적 조건입니다. 바다, 강, 평야, 산간 등 다양한 지형에서 갖가지 재료와 양념이 조달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세계 요리대국인 프랑스, 터키, 인도, 중국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모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유럽의 지도를 보면 프랑스는 북해에서 지중해, 알프스에서 지중해 근방 롱강 유역 평야까지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서 풍성한 식재료가 공급되어 왔습니다. 로마 시대의 갈리아로 불렸던 이 지역은 2000년 전부터 스페인과 함께 풍요의 땅이자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조건을 충족한 프랑스는 일찍이 서양식 요리의 원형을 형성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를 위시한 서유럽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근대 문명의 근간을 형성하면서 프랑스 요리는 고급 요리의 대명사가 됩니다. 터키, 인도, 중국은 근대 세계사의 주류에서 탈락하면서 요리도 고급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서민 음식인 양평해장국과 백암순댓국. 조선시대 백정이 소, 돼지를 잡으면 보상으로 내장과 피 등 부산물을 받았습니다. 고기는 양반들이 가져가고 백정들은 보상으로 받은 부산물을 평민들이 즐겨 먹는 해장국이나 순댓국의 재료로 팔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장국이나 순댓국으로 유명한 지역은 조선시대 백정들이 모여 살던 곳과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양주 지역은 해장국이 유명한데 조선 명종 시절의 대도적 임꺽정이 양주 사람으로 백정 출신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형적인 서민 음식인 해장국과 순댓국은 20-30년 전만 해도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고기 국물과 건더기로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그야말로 저렴한 장터 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체인점이 생기고 깨끗한 맛집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지금도 순댓국은 기본적으로 서민 음식입니다. 프랑스 레스토랑 셰프와 순대국밥집 주방장. 우리나라에서도 격조 있는 프랑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은 셰프들의 우아한 꿈입니다. 반면 순대국밥집은 아무래도 생계형 식당의 느낌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학원인 르꼬르동 블루에서 공부하고 귀국해서 프랑스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격조 있는 분위기에 정통 프랑스 요리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명성을 얻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리 관련 잡지나 TV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셰프의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실제로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재료비도 많이 들고 낮은 회전율 등 다른 원가 구조도 높기 때문입니다. B는 순대국밥집을 차렸습니다. 하루 종일 냄새나는 돼지 내장을 손질하고 반찬으로 내놓을 김치도 자주 담가야 합니다. 순대국밥집의 특성상 아무래도 약간 소란스럽기 마련이고 격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양은 소박하지만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나 돈을 법니다. 사업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의 프랑스 레스토랑은 전형적인 외화 내빈이고 실속은 순대국밥집입니다. 사업이란 본질적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일입니다. 화려한 외양과 수익성의 확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누구든 돈을 잘 버는 프랑스 레스토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돈을 못 버는 프랑스 레스토랑은 아무리 격조가 있어도 사업으로서는 실격입니다. 돈을 버는 순대국밥집이 사업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외양이 아니라 실질적 수익성. 물론 프랑스 레스토랑의 셰프와 순대국밥집의 주방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셰프와 주방장은 단어가 주는 어감부터 다릅니다. 사람이란 금전적 측면 외에 사회적 평판도 중시하기에 식당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폼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셰프는 TV에도 나오고 연예인 수준의 인기도 얻지만 주방장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외양과는 별개로 사업의 본질은 돈을 버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취재하려는 기자가 들락거리는 프랑스 레스토랑보다 식사를 하려는 손님이 몰려드는 순대국밥집이 한 수 위입니다. 또한 펫 비즈니스의 함정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처럼 개인이 좋아하는 취향을 사업으로 연결시킬 때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대개 부유한 집의 아들은 자동차를 좋아하게 마련이고 딸들은 패션이나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안목을 사업으로 제대로 연결시키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사업에서 경제성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 애착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실패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지식도 많지만 사업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보니 합리성을 상실하기도 쉽습니다. 물론 소규모 자영업 수준에서는 개인적인 취미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고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하지만 규모와 조직을 갖춘 사업이라면 다른 문제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해도 돈을 벌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치를 느끼지 않는 것에 지갑을 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생이 하는 식당이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두 번 찾기는 어려운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업종을 막론하고 사업이란 고객이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양이 훌륭해도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은 무의미합니다. 사업이란 생존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시장이라는 도로 위를 이익이라는 연료를 태우면서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도로 위에 자동차들은 많고 뒤처지면 연료가 바닥나 자동차는 멈춥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학교 윤석철 명예교수의 생존 부등식이 사업의 본질을 간단 명료하게 나타냅니다. 소비자는 가치가 가격보다 높아야 구매하고 생산자는 비용보다 가격이 높아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생존 부등식은 가치가 가격보다, 가격은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역전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또한 가치, 가격, 비용의 연결 구조는 역동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생산자의 비용 구조는 환경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이러한 역동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이 바로 사업의 본질입니다. 누구나 격조 있는 프랑스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돈도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격조 있다는 것과 돈을 번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업의 외양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실질적 관점이 사업 성공의 알파이고 오메가입니다. 초밥, 디지털, 김밥의 관건은 재고 관리. 초밥의 출발은 길거리 음식. 일본 음식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은 바로 생선회와 초밥입니다. 생선을 날 것으로 먹는다고 미개인 취급하던 서양인들이 오히려 그 맛에 반해버렸고 이제 생선회와 초밥은 세계 어디를 가나 최고급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즐기는 초밥의 출발은 150여 년 전 도쿠가와 막부의 수도 에도의 길거리 음식입니다. 막부가 안정화되면서 에도에는 물자와 사람이 모이고 자연히 대형 건축공사도 많아졌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인부들이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먹거리로 우동과 초밥이 발달한 것입니다. 에도의 길거리 음식은 우동 한 그릇에 주먹밥 한 개 정도의 기본 식단이었던 간편식에서 주먹밥이 점차 다양한 초밥으로 발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초밥과 생선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우리나라에서도 초밥집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밥집 운영의 관건은 남는 생선. 저의 지인 중에 초밥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재고 관리라고 합니다. 식당의 특성상 매출이 들쭉날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일식집은 재료인 생선횟감을 오래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급 생선횟감이라도 며칠만 지나면 쓰레기에 불과해집니다. 그래서 일식집은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지기 쉽다고 합니다. 소위 재고의 진부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쌀, 김치, 치즈는 팔다 남으면 다음날 팔면 되지만 생선회는 남으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초밥과 디지털 제품의 핵심은 속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은 매출, 재고, 이윤의 관리입니다. 특히 재고는 성장기보다 불황기에 산업 순환주기가 빨라질수록 중요성이 커집니다. 먼저 성장기에는 재고를 안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팔리게 마련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묵은 재고도 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1980에서 9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고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생산하면 시차는 있어도 결국 팔리게 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된 악성 재고를 처분하거나 폐기하면 판매 손실이 장부에 계상되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를 감수하고 재고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떠안고 있다가 이익이 많이 나는 적정한 시점에 일시에 처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성장기였기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황기 혹은 경제 성숙기가 되면 달라집니다. 재고는 시간이 지나도 재고입니다. 또한 재고는 결국 돈이 잠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악화시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경쟁이 치열해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빨라질수록 자칫 재고는 순식간에 처치곤란한 쓰레기가 됩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 역시 위기를 느꼈습니다. 특히 장부상 자산으로 등재된 재고를 평가해보니 대부분 가치가 없었고 그나마 재고량도 장부와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재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초밥이든 휴대전화든 부패되기 쉬운 상품의 핵심은 속도다. 고가의 생선도 하루 이틀이면 가격이 내려가듯이 횟집이나 디지털 업계나 재고는 불리하다. 속도가 전부다. 삼성전자에서 김밥 판매 사원을 벤치마킹한 배경. 몇 년 전 국내 모 학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 마케팅 부문 임원의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에서는 특히 각 사업 부문에서 정기적으로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물류망과 재고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회사가 지속적으로 재고에 대해 전사적인 혁신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 직후 회사에 사활을 걸고 재고 관리의 개선 특명이 떨어졌을 당시 마케팅 본부의 주요 인력이 대형마트의 김밥 코너에 가서 판매와 재고의 상관관계를 며칠씩 관찰했다고 합니다. 김밥도 팔다가 남으면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밥 코너 판매 사원들은 오후 5시가 넘어가면 당일 매출을 예상해서 만드는 김밥 개수를 조절하기 시작하고 오후 7시가 넘어가면 남은 김밥들의 할인을 연쇄적으로 진행해 당일 재고를 최소화하고 재고 처리에 따른 손실을 줄입니다. 삼성전자 마케팅 부서의 직원들이 실제로 대형 할인마트 김밥 판매 사원만큼 재고를 고민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느끼라는 의도였다는 후문입니다. 대형 할인마트의 김밥 코너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 대대적으로 글로벌 SCM을 추진하면서 재고 관리의 수준을 높였고 오늘날 삼성전자가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도약한 핵심 경쟁력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문 서비스 사업의 재고는 무엇일까? 당시 강연을 들으면서 법률, 회계, 연구개발,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사업을 생각해 봤습니다. 불황기를 맞고 있고 산업순환 주기도 빨라지는 상황에서 재고란 어떤 의미인가 말입니다. 제조업의 재고는 계획 생산량과 시장 판매량의 차이입니다. 재고 중 제공품은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전문 서비스업의 특성상 재고를 창고에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계획 생산이란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인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력 규모와 시장 판매량의 차이가 재고입니다. 다시 말해 재고는 100% 마이너스 가동률인 것인데 가동률이 65%면 재고는 35%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량과 판매량의 차이가 커져서 재고 관리에 실패한 제조기업처럼 전문 서비스 회사도 인력 규모와 인력 가동률의 균형을 잡는 정교한 관리에 실패하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화 혁명으로 IT 기술이 적용되면서 제조업의 재고 관리 수준은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공장에서 생산되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 서비스업은 인력이 시간을 투입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특성상 공정과 재고 관리 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서비스업도 효율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적정한 인력 규모의 유지와 각 개인의 철저한 시간 관리를 기반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재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